그동안 올려드린 상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상병 시절 204번째 이야기. 못다한 이야기. 1. 특공부대 창설과 특공무술. 첫 번째.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1982년은 우리 군의 전술 전략이 변화하는 시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그동안 군사 전략이 정규전을 대비한 공격과 방어 훈련이었다면 이제는 비정규전을 대비한 대침투 훈련의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이 그동안 이야기에서 수차례 밝혔듯이 수색 정찰과 매복 같은 대침투 작전이었습니다. 5분 대기조 역할이 강조되고 급기야는 5분 대기조 측정까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시로 진돗개비상을 발령하여 출동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했고, 나중에는 5분 대기조를 후속 타격할 기동 타격대까지 운용했습니다. 이처럼 대침투 작전이 강화된 것은 우리 군에서 북괴의 전술 전략이 변화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북괴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전면전보다는 소규모 정예 요원들을 침투시키는 비정규전 형태의 도발을 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정원 교육과 지휘관 교육 시간에 수없이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교육 내용을 종합해보면 북괴는 특수훈련을 받은 침투요원 20만 명을 양성하였고, 이들을 AN2기라는 소형 수송기를 통해 레이더가 잡히지 않는 저고도로 날아와 후방에 침투시켜 사회를 교란시키므로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 개최를 방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침투 작전이 강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침투 작전의 강화만으로 북한의 특수부대를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한 우리 정부는 우리도 북한과 같은 특수임무를 수행할 부대를 창설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1982년 가을에 특공연대를 창설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보통 공수부대라 불리는 특전사가 이미 있었고, 그들이 특수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다른 특수임무 부대를 만든다는 것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의 대규모 특수부대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전사 이외에 특수한 부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내 기록에 정확한 날짜는 남아있지 않은데 1982년 8, 9월경 우리 중대 3소대가 통째로 전출 명령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무슨 이유로 갑자기 전출되는지 몰랐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한 개 소대 30여 명이 통째로 전출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중대에서도 쉬쉬했고 소대장이나 분대장들도 모른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들려오는 이야기가 그들이 새로 창설되는 특공연대 멤버로 차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떠나는 그들이나 보내는 우리들도 황당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생활하던 전우들과 헤어진다는 것도 가슴 아팠고, 또 그들이 새로 창설되는 특수부대의 요원으로서 그곳에 가서 고생할 것이 불을 보듯 화냈기 때문입니다. 앞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당시 우리 중대는 3군단의 예비중대였습니다. 즉 3군단의 예비사단이 2사단이고 2사단의 예비연대가 32연대였습니다. 32연대의 예비대대가 우리 스키대대 3대대였고 우리 11중대가 스키대대의 예비중대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대 3소대는 중대, 대대, 연대, 사단을 넘어서 제3군단의 예비소대였지요. 그래서 그 당시 부르던 3소대의 소대가에 우리는 군단의 예비소대다 라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군단의 예비소대가 뽑혀서 새로 창설되는 특공연대 요원으로 차출된 것입니다. 예비중대인 우리 중대가 통째로 전출된 사례가 내가 전역한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내가 전우회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1984년에 우리 32연대 11중대 전체가 전북 부안의 해안경비중대로 전출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역할 당시 남아있던 후임병 중 대다수가 양구가 아닌 부안에서 군생활을 마쳤다고 하더군요. 그 때문에 우리 소대 선임하사였던 방중사를 비롯한 후임병들의 소식을
잘 알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중대는 예비 중대로서 뜻하지 않은 일들을 겪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특공연대로 차출된 삼소대원들은 더블백과 군장을 들고 대대연 병장에서 육공 트럭을 타고 떠나갔습니다. 따로 환송 행사는 없었던 것 같고 우리 중대원들만 손을 흔들어 주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없어진 삼소대는 다시 다른 중대에서 인원을 받아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삼소대가 그렇게 떠나고 한 달여가 지난 뒤에 몇 명의 전우가 다시 원대 복귀를 했습니다. 체력적으로 특공부대원으로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정받은 부적응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 특공연대로 차출 간 그들이 어떤 생활을 했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로 전출을 가서 거기서 다른 부대에서 온 대원들과 합류하여 새로운 부대 편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702 특공연대를 창설하기 위한 요원으로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특공연대 창설 멤버가 된 이들에게는 체격과 체력 기준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장은 170cm 이상이고 체력적으로 강인한 훈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체력 테스트와 작업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우리 스키대 대원들은 국군이 날 행사 요원으로 선발된 병사들이었기 때문에 신장은 거의가 170 이상이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체력적으로 조건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몇 명이 원대 복귀한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은 뙤약볕 아래서 피땀 나는 체력 측정을 하고 또 시간이 나는 대로 부대 주변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다가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오음리는 19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파월 장병들을 교육시키던 훈련장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월남전이 끝난 뒤 11공수가 주둔하다가 11공수가 1980년 5.18 이후에 전남 담양으로 부대 이전을 하고 거의 비어있다시피 했는데 이번에 특공연대 창설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2년 이상 비어있었기 때문에 부대 내에 정리할 일거리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부적응자들을 원대 복귀시킨 뒤 1982년 10월 1일부로 702와 705 특공연대가 창설되었습니다. 특공연대 창설 멤버로 떠난 삼소대 전우들을 그 뒤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엄청 고생한다는 소식을 간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205번째 이야기. 못다한 이야기. 2. 특공부대 창설과 특공무술. 두 번째. 1982년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군 생활에 변화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88년에 개최될 서울 올림픽에 이어 86 아시안 게임까지 유치한 제오공화국은 이 큰 두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 역량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군대도 그에 발맞춰 교육과 훈련 방향이 변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최대 소비 집단인 군대가 물자를 절약하자는 경제군대 교육이 강화되었고 시험까지 실시했습니다. 또 적의 특수부대가 후방 침투할 것에 대비한 대침투 작전이 늘어나 5분대 기조 임무가 강화되고 수색 정찰과 매복이 수시로 실시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정훈 교육이 늘어나고 또 전투 체력 및 실제적 전투에서 사용할 무술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서도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1982년 들면서 가장 강조된 것 중 하나가 태권도였습니다. 이는 적과 백병전 상황에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개인의 무술 실력을 키우는 데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특히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은 북한의 특수부대와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와 상응하는 무술을 연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교육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는 전투 체력의 날로 정해져 있었고 이때는 태권도와 완전군장 10km 구보를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태권도 교육은 주로 태극권 등 품새를 익히는 교육 위주였습니다. 특히 태극권 1장을
전 소대원이 일치된 동작으로 연습하였고 이것을 군무를 하듯이 서로 겨루는 경연대회도 개최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981년까지 태권도 교육은 말 그대로 체력 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82년에 접어들면서 태권도 교육을 체력 훈련이 아닌 무술연마로 바꾼 것입니다. 체력 향상을 위한 운동 차원의 태권도가 아니라 실제 전투에서 활용할 무술로서의 태권도를 훈련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품새 위주의 교육에서 발차기를 위주로 교육 내용이 확 바뀌었습니다. 발차기 중에서도 앞차 올리기와 옆차기, 그리고 호미찍기, 휘돌려차기 같은 공격적인 자세를 강조했지요. 이처럼 태권도 교육을 강조하면서 전 사병을 유단자로 만들라는 지시에 의해 각 대대별로 승단 심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대는 육격을 마치고 산악훈련 때 옹진리의 분교운동장에서 승단 심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기존 유단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 중에서 초단으로 승단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그 이후로는 전 병사의 유단자 이야기는 싹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1982년 여름을 지나면서 태권도가 새로운 무술로 대체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태권도는 방어 위주의 무술이라서 좀 더 공격적인 새로운 무술을 개발하여 보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공연대 창설에 즈음하여 그 새로운 무술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 새로운 무술의 이름은 특공무술이라고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무술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새롭게 만든 일격필살의 무술이라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본래 특공무술은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특전대 예하 비밀 임무를 담당하는 특공부대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없던 것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수정보완했다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아무튼 특수부대에서 활용하기 위한 무술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일반 부대원인 우리들까지 수련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는 우리들에게 육군 기본무술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육군이 기본적으로 연마해야 할 무예라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특공무술이 우리들에게는 아직 초기 단계라 우왕좌왕하기만 했습니다. 일부 선임하사들과 소대장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교관이 되어 가르쳤는데 그들도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은 낙법이었습니다. 즉,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이는 내가 보기에 공격적인 무술이라는 특공무술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적진에서 도망치는 36개도 전술 전략의 하나라지만 공격적인 무술에서 넘어지는 것부터 배운다는 것이 어딘지 모순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새로운 공격적인 무술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소문에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는 일격필살의 팔동작이나 발동작을 배우게 될 거라는 생각도 은연중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연병장에서 계속 넘어지는 것만 연습하니 불만스러웠습니다. 아무튼 수요일 전투 체력의 날만 되면 연병장에서 낙법 연습만 했습니다. 낙법에는 전방낙법, 후방낙법, 측면낙법, 회전낙법 등이 있었는데 특히 두 팔을 11자형으로 가슴 쪽에 대고 그대로 앞으로 똑바로 넘어지는 전방낙법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낙법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릎을 굽히지 않고 그대로 통나무처럼 넘어지라고 하는데 온몸의 체중을 손바닥과 팔의 힘만으로 넘어지는 충격을 받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방낙법을 하다가 팔꿈치가 까지거나 충격으로 인해 몇 번만 하고 나면 팔에 상처가 생기고 얼얼해졌습니다. 나는 솔직히 운동신경도 발달하지 않았지만 낙법 훈련이 실전에서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될 수 있으면 특공무술 훈련에서 열애하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군대 생활이기에 몸 건강히 전역하는 것만이 내 최대의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말년이 되면 우리는
침상도 건너뛰지 말고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 가라는 말을 흔히 했습니다. 저녁을 앞두고 몸조심하라는 말이었지요. 아무튼 연말이 되면서도 특공무술은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년 병장 시절이 더욱 걱정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206번째 이야기. 못다한 이야기. 3. 국기개양식과 하강식. 몇 년 전 개봉되어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6.25 동란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나라가 겪었던 여러 사회상들이 그 영화 속에 담겨 있었는데, 그 영화를 통해 추억이 소환되었던 장면 중에 국기 하강식이 있었지요. 월남전에 참전하려는 남편과 이를 말리려는 아내가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애국가가 울려 퍼지며 국기 하강식이 시작되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모두 일어서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합니다. 이에 남편이 먼저 일어서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울고 있던 아내도 주변 사람의 따가운 눈총에 못 이겨 마지못해 일어서서 하강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국기 하강식 또는 하기식이라고도 하는 이 행사는 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군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점차 확대되어 전 국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바뀌었습니다. 여름철에는 오후 6시, 겨울에는 오후 5시만 되면 국기 하강식 방송이 흘러나오고, 모든 사람들은 부동자세로 서 있거나 태극기가 보이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습니다.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시행한 것이겠지요. 나 같은 경우 국민학교 시절에는 안 했지만 중학교 때부터는 운동장에 단체로 모여 엄숙하게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사회가 혼란해지면서 국기의 하강식이 슬그머니 없어졌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혼란 상황에서 그런 것까지 강력히 추진할 사람이 없었겠지요. 그러다가 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관공서에서 하강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예전처럼 뻑적지근하게 하는 행사는 아니었고, 그저 국기를 내리는 의식으로 국기가 보이는 위치에 사람들만 참여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군 입대를 했습니다. 군대에서는 날마다 아침에 국기를 개양하고 저녁 때 국기를 하강했지만, 특별한 의식이나 행사 없이 그저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만 부동자세로 서 있거나 거수경례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저 담당하는 병사들만 시간 맞춰 나와서 엄숙하게 국기를 개양하고 하강하는 의식을 거행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981년까지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것이 1982년에 접어들면서 국기 개양과 하강 시에 군인으로서 경건한 마음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육격과 산악훈련을 마치고 복귀한 이후인 8월쯤 국기 개양식과 하강식에 대한 지시가 전달되었습니다. 이때 전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앞으로 국기 하강식을 일주일에 한 번 대대 통합으로 실시하고, 연대 통합 하강식을 한 달에 한 번씩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통합 행사가 없는 평상시에도 국기 하강식 방송이 흘러나오면 실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병사는 즉시 행동을 멈추고 기립하여 부동자세를 취하고, 국기가 보이는 곳에서는 국기를 향해 거수경례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내무반 안에서도 국기 강화식 방송이 나오면 일어나 부동자세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강식뿐 아니라 아침에 실시하는 국기 개양식도 대대 및 연대 통합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국기 개양은 대대본부 요원들 3명이 나와서 자기들끼리 국기를 개양했습니다. 보통 아침 7시에 개양을 하는데, 그 시간이 아침 식사를 하는 시간이라 많은 병력들이 연병장을 오갔지만 그 누구도 거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개양식도 통합으로 실시할 것이고, 통합 행사가 실시되지 않는 평소에도 국기 개양이나 강화식 방송이 흘러나오면
그 자리에 서서 부동자세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녁 때 하강식 시간인 하절기 18시는 하루 교육을 마치고 내무반에서 정비나 휴식을 하는 시간이었고, 동절기는 4시 50분에 교육을 마치고 막 내무반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어서 연병장에는 별로 사람이 없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국기를 개양하고 하기하는 요원들만 엄숙하게 거행했는데, 이제부터는 모든 병력이 내무반 안에서까지 하강식에 참여해야 하는 또 다른 업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교육사단에서 대대통합 또는 연대통합 국기 하강식이 거행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각 중대 또는 대대 단위로 훈련 일정들이 빽빽하게 짜여져 톱니처럼 돌아가는 상황에서 전 부대가 모여 통합 행사를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1982년을 마무리하는 지금까지 내가 참가한 대대통합 개항식은 한두 번, 하강식은 서너 번 정도 있었고, 연대통합은 하강식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대대나 중대가 훈련 중이라서 참가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요. 1982년 9월 17일 금요일, 이날은 연대할 시티를 앞두고 우리 중대는 그 준비 과정으로 비상시 행동요령을 시범하기 위한 시범조 연습이 있었습니다. 비상 발령 시 상황 전파와 출동 준비를 갖추면서 각자의 임무 카드에 적시된 임무대로 수행하는 것을 시범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종일 똑같은 훈련을 반복하다가 17시에 거행되는 연대통합 국기 하강식에 참가하기 위해 16시 30분에 대대를 출발하여 이대대 연병장으로 갔습니다. 통합 하강식 행사라고 해도 별다를 것은 없었습니다. 단독 군장으로 복장을 갖춰 집합하여 격례하고 하기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해산하는 것입니다. 연대장에 훈시도 없었고 다른 순서도 없었습니다. 다만 10여 분 행사를 하기 위해 업무가 끝난 이후 다시 복장을 갖추고 집합하고 이동하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을 뿐이었지요. 그래서 그랬는지 매달 한 번씩 실시하겠다던 연대 통합 행사는 이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다만 대대통합 하강식은 몇 차례 거행되었습니다. 처음 대대에서 통합 행사할 때에는 대대장의 간단한 훈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부터는 그나마도 생략하더군요. 하긴 국기를 하강하는데 특별히 훈시할 말이 없었겠지요. 아무튼 1982년은 이래저래 신경 쓸 일이 많은 해였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